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인사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지방인사혁신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세션을 운영을 할 텐데요. 먼저 예정되어 있던 행정안전부 안승대 자치분권 정책관님은 현안이 생기셔서 오늘 참석은 어려우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 두 번째 발제 사이에 잠깐 짧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한서대학교 이광헌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먼저 이광헌 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발표 죄송합니다. 그냥 인사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토론자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성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교 김지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최성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훌륭하신 교수님들 모시고 첫 번째 발제 이광헌 교수님의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의 재설계 PSAT 도입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 행정학과의 이광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의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2021년에 그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PSAT가 도입이 됐고, 이제 우선순위로 이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PSAT를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2014년도부터 PSAT 출제와 검토위원회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PSAT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그 연구를 통해서 느낀 점들을 위주로 발표를 하겠고요. 여기에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어찌 보면 사견일 수도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해를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현황과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분권에 따른 우수인재 채용 방안, 세 번째로는 PSAT 운영 현황 분석, 네 번째는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PSAT 도입에 대한 재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지방직 채용 시험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차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문형으로 되어 있는 2차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면접과 또는 실기로 되어 있는 3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와 2차를 현재 이제 병합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시험 때는 이제 2차 시험 합격 결정에 따라서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과목 수는 필기 7개 과목과 그리고 직렬과 직류에 따라서 4개 과목의 이제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가 인증으로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지방직 7급 공무원 일부에 대한 어떤 그 직렬과 직류에 따른 시험 과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 예시인데요. 이렇게 얼마 전에 아마 7급 공무원 시험이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와 2차를 병합 실시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3차는 이제 면접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일정과 올해 지방직 채용 시험 일정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PSAT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 7급 공무원 시험 채용 시험에서 1차, 2차, 3차로 국가직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지방직 같은 경우는 2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력이라든가 또는 행정력이 어느 정도 이제 3차로 되다 보니까 조금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체감도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나온 그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구성을 한 건데요. 11월 29일 날 전국 17개의 시도에서 일제 실시를 했고요. 533명을 선발하는데 34,277명이 지원을 해서 64.3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 이제 그 영어와 한국사가 능력 검정 시험으로 이제 대처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한 것과 달리 오히려 행정학이라든가 경제학 원론 등에서의 전문 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을 묻는 문장이라든가 지문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호소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과목 축소에 따라서 전문 과목 비중이 오히려 더 강화되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더 강화됐다는 이런 언론의 어떤 분석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지나친 지식 위주의 필기 시험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의 어떤 사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시대적 변화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량 중심의 채용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역량 중심의 채용 시스템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본 소양이라든가 종합적 사고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채용 도구, 그러니까 평가 도구는 현재까지는 PSAT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이 PSAT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행정 패러다임은 그동안의 인사 관리에서 또는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인적 자본 관리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 중심에서의 어떤 그 우수한 인재가 채용 공직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과 태도, 가치관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은 공통 역량과 직급 역량, 직무 역량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SAT가 과연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측정 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PSAT는 어떤 우수한 역량을 검증한다기보다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라든가 자질을 검증하는 애티튜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보다는 어떤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적 판단 능력, 자료 분석, 정보 추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PSAT가 언어 논리 영역과 자료 해석 영역, 상황 판단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PSAT의 평가 측정 내용을 보면은 언어 논리 영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이해 능력이라든가 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추론 능력, 그리고 정보와 정보 관계를 평가하는 사고 능력, 그리고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표현 능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료 해석 같은 영역에서는 표와 그래프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언어적 형태로 바꾸는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응용을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묶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종합 평가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판단 영역의 평가 항목으로는 어떠한 주어진 정보 속에서 숨어 있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대안할 수 있고 대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능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PSAT의 개요를 살펴보면은 2004년 외무고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5년에는 이제 행정고시, 그리고 작년에는 7급 공채 시험에서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서 PSAT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PSAT의 도입과 효과를 살펴보면은 PSAT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과의 시험과 유사하다는 점이 강점이고, 따라서 수험생들이 공직과 민간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기초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중심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PSAT 도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효과성으로는 종합적 판단 능력과 공공문제 해결 능력에서의 어떤 공직자 선발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수험생 부담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수 인력의 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간 부분 채용과 비교를 한다면은 삼성, 포스코, SK와 비교를 한다면 1차 시험은 서류 전형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직무 적성 검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GSAT라고 해서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상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인데 언어, 수리, 공간, 그리고 인성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역량 평가라고 해서 어떠한 수리 언어 직무와 관련된 것과, 그리고 실행 역량, 심층 역량, 한국 역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희 PSAT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PSAT와 달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적성 검사 같은 경우, 특히 NCS의 경우는 NCS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NCS는 이 관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PSAT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의 그 적성 테스트, 적성 검사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공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PSAT가 굉장히 큰 강점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측정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SAT 이번 7급 공채 시험에 PSAT 수험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언론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서 PSAT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응답자 중 74%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에서 PSAT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65%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분석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PSAT에도 사실 한계점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단은 이 PSAT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 간에서의 배타성 문제가 좀 한계로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 상황 판단에서의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크게 영역 간의 구분이 없이 좀 유사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SAT의 어떤 출제 난이도라든가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PSAT가 제시되는 어떤 그 정보 수준이 요구하는 정보 수준이라든가 시간 부족 문제 등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이 부서 그리고 이 그 기관에서를 봤을 때 굉장히 노후화됐고 또 그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의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 중심에서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로서 PSAT가 굉장히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에서도 PS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PSAT의 채용 제도 시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시험 체계를 소양교 과목 그리고 공직 가치 과목, 직무 과목으로 구분해서 편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2단계를 3단계, 즉 1단계를 PSAT, 2단계는 필기시험, 3단계는 면접으로 이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언 드립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PSAT를 기존 작년에 도입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과 유사한 방향으로 이제 난이도를 유사한 방향으로 구축을 해서 내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PSAT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AT를 즉각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특히 이 PSAT가 공직 적격성 검사이다 보니까 이 난이도 문제라든가 이제 문항수 이제 특히 이제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5문항에 대한 변별력이 오히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0문항까지 가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좀 능률적으로 도입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PSAT를 좀 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이 PSAT를 1차 시험을 가리기 위한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다른 5급 공채 시험과 그리고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보다 난이도를 굉장히 낮게끔 민경채 수준에서의 보다도 더 낮게끔 이 PSAT를 구축을 하는 대신 오히려 전문 직무 과목인 행정학 분야라든가 특히 지방행정 분야 그리고 헌법 이런 부분에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아까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은 3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방직 기존과 같이 한 번에 PSAT와 그리고 직무 필기 시험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직 7급 공채 시험과 PSAT와 어떤 차별성을 두어서 시험의 변별력을 과연 약화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행정학자들과 어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PSAT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SAT는 이제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방직 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9급 공채 시험에서도 PSAT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PSAT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서도 대학 교육에서도 공통 역량 및 전공 역량 중심의 교육이 강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PSAT를 도입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설득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험생이라든가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시험가 학원가 등과의 어떤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직 7급 공채 시험과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에서의 난이도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이거를 쓰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들과 좀 문의를 드렸더니 난이도의 문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급 공채 시험과 국가직 공채 시험의 난이도가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입의 방식이라든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SAT의 효과성이라든가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발전 방안이라든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PSAT 시험 출제 역량을 좀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이제 그 출제 검토 또는 이제 합숙을 하는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이제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고시센터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저기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좀 논의가 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인사혁신처 내에 시험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문 기관을 두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원 교수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학술대회 주제가 지자체 공무원 역량 제고이고요. 크게 두 가지 주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에 PSAT를 이제 도입할 것이냐,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방안, 이 두 가지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PSAT 도입에 대해서 지방직 7급 공무원 PSAT 도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성균관대학교 박성민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장님이야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이광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토론문에 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 간략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뭐 민간 시험과의 어떤 호환성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된다. 그리고 수험생의 어떤 편의성을 충족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목적을 도달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로 지방직에 있어서 PSAT가
어떤 예측 타당성을 갖느냐, 정말 이 시험이 타당한지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검증이 이제 들어갈 순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PSAT가 정말로 심층적이고 역량 중심인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PSAT를 소극적 관점에서 적용을 한다면 역량 중심의 PSAT의 어떤 갈 길은 좀 더 멀어지지 않는가라는 어떤 회의감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PSAT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숙제가 남아 있다는 부분 하나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새 이제 인사혁신처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새로운 인재상, 우리 공직관과 공직가치, 공직윤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조용한 퇴직이라는 단어,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타 국가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고요. 우리 공직사의 이슈입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조용한 퇴직을 시행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도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직 의도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역량이란 부분의 어떤 범위와 폭을 좀 넓혀서 어떤 공직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만족, 동기, 또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 PSAT가 이제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좀 생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관점들도 우리 한번 쟁점화돼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이제 면접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만 PSAT와 더불어서 어떠한 호흡이 가장 좀 조화로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인사 행정을 하는 분들 또 우리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역량. 그런데 역량 평가라는 것은 사실 상위 25%, 그다음에 하위 25%, 그다음에 중간 50%를 걸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우리 PSAT가 상위 25%를 잡아내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위 25%를 걸러낸 도구로서 사용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자리매김이 시초부터 조금 우리 지방직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시험 출제의 난이도라든지 어떤 구분, 유형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사교육 말씀을 우리 교수님이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뭐 우리 고공단이라든지 가정급 역량평가에서도 이 역량평가에 대한 사교육이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만약 PSAT가 지방직까지 확산이 되는 경우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사교육의 어떤 어떤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PSAT가 PSAT일지 아니면 LPSAT일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컬,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PSAT 실험 과목의 내용에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처럼 국가직 PSAT와 거의 동일한 수준, 동일한 형식, 다만 수준만 달라지는 그런 형식의 어떤 PSAT를 가져갈지 LPSAT에 대한 이슈를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방 행정직 굉장히 특수성이 농후하고 또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공직자분들 많은 상황에서 PSAT한테 방향성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 특히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 또 학자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어떤 실험에 대한 장을 조금씩 넓혀가는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필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PSAT 어떤 확장력, 또 타당성을 높여가는 그런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PSAT 플러스 알파를 찾는 것이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PSAT가 one size fit all의 어떤 솔루션은 아니고요. PSAT와 가장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또 다른 대체제 혹은 보완제의 어떤 결합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 보완제가 무엇일지
예를 들면 면접과 관련된 역량 중심 면접 평가를 PS에다 결부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직 가치라든지 공직 윤리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행태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PSAT에 좀 담아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어떤 혁신적인 좀 개선안들이 조금 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함께 더 고민이 된다면, 오늘 이광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반드시 실현이 되고 또 확산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광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민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간도 딱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SAT를 도입할 때 지방의 특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복지대학교 김지원 교수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7, 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복지대학교의 김지원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행안부와 행정학계 그리고 이광원 교수님 발제도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단 그 토론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배포가 되어 있지만 이제 간략하게 제가 제시한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의견, 소견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실은 2001년에 우리 이제 국가직 7급에 이미 PSAT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에 있어서 현재에도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여러 가지 응시 자격과 그리고 실질적인 경쟁률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들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학생들을 실제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이 국가직 7급에도 이미 PSAT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관된 맥락에서 채용제도 운영과 또 수험생들의 어떤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지방직에도 PSAT가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지의 의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실제 저도 PSAT 어떤 검토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참여를 한 경험이 있지만 늘 느끼고 이제 고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반 인정가라고 하는 우리 관료제의 어떤 본연의 목적에 외에 최근에 워낙에 강조되는 채용제도의 공정성과 또는 실질적인 능력 중심의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을 이제 반영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이제 채용제도의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PSAT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그 이전엔 한창 NCS의 열풍이 또 불었었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NCS 기반 과목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고 또 어떻게 이걸 현실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역량 중심의 채용 제도에 또 열풍이 불면서 또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PSAT는 아직까지는 실은 온전한 역량 기반 채용 시스템으로 보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NCS 기반의 어떤 그 필기 시험보다도 조금 더 이제 고도의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 다가갔다라고는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역량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어떤 정의나 개념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략적으로 추려지는 부분을 본다면 이제 지식과 또 기술 그리고 태도, 실은 NCS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 현재의 PSAT는 지식과 기술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현재 그 이 필기 시험의 형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발제자께서 제시해 주신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고, 아마 애초 발제문에서 조금 이제 변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SAT는 그 역량의 지식과 기술에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 아주 약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패스 오र 페일 정도의 소극적 과목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전문 과목이라는 것이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전문 과목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 부분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의견으로서는 이제 직렬별로 현재는 일반직과 세무직에 있어서 아직까지 선택 과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이제 고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선택 과목은 그 합격의 어떤 유불리를 좌우하는 공정성 문제에 항상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을 공통으로 좀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된 시험 절차를 설계하면서도 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필기 시험에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직에서 잘 적응하고 잘 또 공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윤리규범에는 행태적 측면의 역량 검증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면접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검증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면접의 방식조차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는데 실제 교육 훈련이나 또는 시범 기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러한 역량,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하는 역량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함께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채용 시험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에 가까운 또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적된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후속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중한 또 발제해 주셨고 또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PSAT가 지방직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 관리나 추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9급이나 7급에 이제 합격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직을 하겠다,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제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힘들게 뽑은 인재를 인사기관에서 어떻게 잘 유지하고 적응시켜 나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또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역량 시험, 피셋 같은 것으로 확인 못하는 이제 태도와 행태 역량 같은 것도 검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최성주 교수님 토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감자 같은 이런 이슈를 토론 자리에 올리신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행정학회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조만간 얻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광원 교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신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PSA에 대한 확대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학계에서는 오래된 논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행이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사실 워낙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험생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계에서는 PSAT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광훈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장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행정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나 높아진 때이다. 그래서 새로운 채용 시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AT가 적절한 대안인가? 라는 그 점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00%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는데 PSAT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서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의 시험보다는 타당성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시험 제도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형태의 시험 제도를 이런 토론을 통해서 뭐가 단점인지 한계점인지 논의함으로써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PSAT의 장점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적성을 검증하는 데는 완벽하지 않고요. 그 시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희대에서는 PSAT를 통과를 하면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과계통이다. PSAT를 공직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아가요. 그렇다면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문과생들한테 좀 불리한 시험 제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중립을 유지해야 될 PSAT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시험이 아닌가. 시험 문항의 질이나 문항수 이런 문제들에 크게 이게 더 많은 논의가 돼야지 이걸 도입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발표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조금 제가 더 무게를 실어드리면 PSAT 같은 경우는 수험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한다는 주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새로운 시험 제도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학원이 또 새로운 과목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사교육을 받는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담들이 더 수험생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형태의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이중 부담이 되는데요. 물론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PSAT가 민간 호환성을 높인다 이것도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거고요. PSAT가 중요하다라고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하자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제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PSAT를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상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인재상 측정과도 상관성이 지금 현재 인사처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뭐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인재상 측정과도 상관성이 높은 시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PSAT 문항 개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항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새로운 채용 시험 제도를 가져오고 시행을 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조금 더 구체적인 국가직과 지방직 7급 채용에 있어서 PSAT 시험을 별개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는 제가 저희 토론문에 간단하게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피셋 제도를 도입할 거면은 기왕 할 거면 제대로 잘 갖추어서 이제 하자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광원 교수님 혹시 토론자 세 분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성민 교수님, 김지영 교수님, 최성주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미리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오늘 한 발제는 제가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그 PSAT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PSAT 연구 보고서를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사혁신처에서의 그 내부 자료라든가 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페이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삭제하고 다른 걸 대처하다 보니 그런 아마 오늘 처음에 나눠드린 그 발제문과 오늘 발표한 발제문이 좀 다를 수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교육 부분에서의 그 경감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 언론 기사에서 보면요, 그 5급 공채 시험에서 이 PSAT를 본 수험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PSAT를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인데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50%가 PSAT 공부 방법을 독학으로 했다는 것이 65%를 차지했었고요.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5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의 수험과 이 PSAT로 전환했을 경우에 일부분의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PSAT는 이 채용 시험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뭐 공직 가치라든가 공공 윤리에 대한 부분을 PSAT에 넣을 수 있냐는 거는 저희 연구팀에서도 인사혁신처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직 가치나 공직 윤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SAT에다가 이 시험 과목에다 이것을 추가할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접 때 공직 가치라든가 공직 윤리를 물어서 시험의 합격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선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지방 행정학과 관련된 지방과 관련된 문항을 PSAT에 넣는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 해석이라든가 또는 상황 판단에서 적절히 이 부분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 발표는 제 토론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광원 교수님.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간 제약 때문에 마무리를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광원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세 분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내 정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5분 정도 정비 시간을 갖고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자체 인사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지방인사혁신 학술대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이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세션은 지방 국과장님 역량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전주대학교 김민영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받게 된 전주대학교 김민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1세션과 마찬가지로 세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임재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광운대학교 박시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시현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성민 교수님은 1세션과 더불어서 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민입니다. 네, 그러면 소개드린 대로 전주대학교 김민영 교수님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방안 국과장급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대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인사드렸는데 저만 앉아서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오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방안 그 중에서도 국과장급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드릴 내용은 그 앞서서 이광환 교수님은 이제 발제하는 내용이 기존의 용역 보고서에서 이제 발제한 내용 그리고 한 5년 정도 연구가 진행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자치인재개발원이 마침 전주에 있어서 제가 거기 이제 계시는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도출한 쟁점들 그리고 이 쟁점들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쟁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 입장이 좀 담겨 있을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컨텐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쟁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국과장급 역량 관련해서 이제 발제를 요청을 받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왜 이 시점에서 이제 행안부에 이제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 모여서 이 이야기를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저는 느꼈던 건 그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분권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원래 이제 지역 사람이지만 밖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지 못하고 20년 전 그대로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하지만 그 지방 분권을 실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이런 문제의식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논의를 하기를 바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광환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어쩌면 유사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교수가 돼서 면접위원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8월 이 정도에 이제 면접위원회 참석을 하게 되면 면접자를 과장급하고 그 교수자 혹은 이제 외부인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PSAT가 그 선발에 타당한 도군지에 대해서 아까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면접은 이 타당성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과장급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선발의 도구를 확실하게 쓸 수 없다. 그리고 타당한 사람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 면접을 보지만 그 짧은 과정에서도 역량이 있는 국과장이라고 하면 누가 그 공직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공직 윤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국과장급의 역량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현황을 살펴보시면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그 발간한 자료고요. 2022년 교육훈련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과장급이라고 하면 그 장기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이 있고 시책 전문, 국제교육, 기타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 고위 정책 그리고 고급 리더 그리고 팀장급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중견 리더급까지 이 국과장의 교육훈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111 과정수가 되어 있는데 장기 과정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는 이제 기타 교육이나 이제 그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1일에서 5일 정도로 단기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기 과정 교육 훈련 이제 흐름도를 살펴보시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훈련 계획에서 제가 발제를 해 왔는데요. 2022년도 중점 추진 방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바라볼 수 있고 변화된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육 훈련을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 것, 그리고 국정 성과 지원 및 적극 행정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조직 발전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탄력적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는 2022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자료들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크게 기존의 내용들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국정 기조나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역량이라는 그리고 교육훈련이라는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그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과 기본 역량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국가장에게 요구되는 그 역량 중에 중요한 것은 행정혁신하고 리더십 혁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국가장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보통 저희 그 원론적으로 돌아가면은 리더십을 공부할 때 리더냐 관리자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관리자는 통제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자율성을 주면서 그 조직 구성원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통 배우는데 보통은 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제하는 그 관리자 역할을 대부분 조직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우측에 보면 기본 역량이 있는데요. 이 기본 역량에서 이제 공직가치 재정립, 그리고 이론과 현장 연계 학습, 그리고 국정과제 확산 및 마무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 공직가치 재정립이라는 데서 조금 저희가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저희 그 이광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박선민 교수님께서 콰이키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콰이키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에 가서는 콰이키링 하더라도 조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시점에서 그 MZ 세대뿐만 아니고 이 MZ 세대의 가치관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5, 60대 저희가 국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가치관이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공직 가치도 조금 변화된 모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공직가치 재정립 시간에 저희가 새롭게 공직가치 모형을 개발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이제 살펴본 그 내용과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자료에는 세 가지 차원의 쟁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두 번째는 피교육자 관리에 대한 쟁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환경 인프라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 기본교육, 시책 전문교육, 기타 교육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이랑 과장이랑 구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인터뷰 결과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국장이란 사람들은 이제 역량평가를 거치고 오신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련에 대한 내용과 과장들에게 훈련을 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급이나 직무 수준을 고려해서 이 교육훈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책하고 전문교육 을 할 때 직무 전문과 직무 역량 교육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직급과 그리고 직무 이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직급에게 요구되는 그 역량이 있고요. 직무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과장급은 동일 직급 내 다양한 직위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달라서 어떤 데는 이제 광역은 팀장급이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장이나 국과장급이 이제 혼재되어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이 직급 내 역할 특성을 반영을 해서 교육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지 이 부분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슬라이드에 살펴보면 액션 러닝도 하고 뭐 분임식 뭐 자기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교육 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액션 러닝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액션 러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때 액션 러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하게 시행된 기점이 작년입니다. 2021년에 비로소 액션 러닝이라는 학습이 이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뭐 토론도 하고 액션 러닝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자 중심의 그 탑다운 형식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서 본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수업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수요 발굴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 이제 교육자들이나 피교육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 부분이겠죠. 지금 이 국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현장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이제 본인들이 정책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육훈련 니즈를 반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다운식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설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훈련을 원하는지 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맞는 교육훈련 설계하자.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양성이라고 하죠. 사람은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달라서 이 수요를 어디까지 저희가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직위와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어디까지 저희 그 인재원에서 교육훈련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육훈련 과목의 개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이제 보통 이 지방의 국가장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이런 그 본인 자치단체 돈이 많은 공간에서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훈련 수행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이제 들어오셔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전임 교수는 4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임 교수님을 지원하는 행정 선생님이 존재를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교육공학 관점에서 보면 교육훈련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은 그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일반직 공무원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1년 반, 2년 정도 일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근무를 해야 되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신입 직원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신입 직원이 와서 처음부터 공문서 쓰는 것부터 이제 그 교수님들이 다 알려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조금 투입을 해보자라는 안건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직위를 전문직위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경력권이나 전문임기제 등을 뽑아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서비스 러닝 과목 개발이라는 제가 말을 적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육 방법 혹은 교육 훈련 과목 개발과 유사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그 챕터를 뺐습니다. 서비스 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론에서 배웠던 그 이론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내가 이론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걸 서비스 러닝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에서도 그 교육혁신의 그 차원으로 서비스 러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국가장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름과 겨울에 2주 정도 정책 연구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필드워크를 해서 정책 보고서를 이제
쓰는 걸로 그 본인들의 성과를 가름을 하는데 이 그 정책 보고서의 형태보다는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돌아가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국가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발굴해서 이 문제를 직접 그 해결해보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이들의 역량 발전에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책 연구, 필드 스터디 이런 거보다는 서비스 러닝 과목을 좀 개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전주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전주에도 도처에 그 지역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발굴해서 본인 지역에 어떻게 이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교육자의 관리입니다. 근데 피교육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게 이제 교수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탑다운 형식으로만 수업이 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러하나 이 국가장급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그 인력은 크게 이제 두 분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고성과자이거나 혹은 저성과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역량이 다르고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이더라도 그리고 고성과자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 현장 경험도 있고요. 정책 문제 해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 형태는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일 교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 학생들에게 다른 피교육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도 키우고 좀 주도적 학습, 쌍방향적 강의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교육자의 근태 관리입니다. 이분들이 똑같이 어쨌든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출퇴근하는 것처럼 찍고 이렇게 본인들의 근태 관리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복무 개념의 연장성산에서 이제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국가장급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통제적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개인에게 책임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작년에 그 제주도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하도 도망을 많이 가니까 어떤 걸 아침에 찍고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찍고 점심 먹고 와서 찍고 집에 가기 전에 4번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찍히면은 그 서류상의 도망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아직 통제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통제적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교육자의 교육 성과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웃풋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측정은 하고 있기는 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수업하기 전에 행태를 측정을 하고요. 수업을 받은 이후에 입소 전에 측정을 하고 입소 후에 이제 그 퇴소 전에 측정을 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변화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셀프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측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흔히 그 실험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그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마치 전혀 그 역량이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개발된 것처럼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장기적인 관점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그 인터뷰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1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으니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이 교육 훈련 내용을 적용을 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1년 후에 2년 후에 사후 측정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후 측정을 해도 이 사후 측정도 여전히 그 측정이 그 완벽하진 않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이 교육 훈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지 도구를 좀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육 환경 인프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수자 현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이고요. 대부분의 강의 80에서 90%를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전주에 위치해 있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수자 풀을 이제 구성을 해서 교육 훈련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수자를 구성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한번 전주에 오고 나면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잘 안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이게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사실 저도 전주에 있지만 인터뷰하면서 그곳을 처음 방문했는데 정말 허허벌판에 딱 그 인재개발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환경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제 교수자들도 모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까지의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강의료는 일반 강의료와 비슷하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재원에 이런 강의료 같은 그 강의료를 지불하는데 자율성을 조금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셔틀이 없는 상태에서 그 교육 환경을 보니까 숙소나 교육장이나 이런 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나 그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인재원으로 도달하는 교통편이 없어서 본인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뭐 셔틀을 마련하든지 지역사회 연계해서 이런 부분 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결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투입해서 그 돈을 활용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참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혁신도시 근처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원예원 이런 그 다양한 기관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니까 국립원예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도시텃밭 가꾸기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이 국가장 그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역량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하고 이 휴식을 통해서 그 본인들의 역량을 돌아가서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처치에 대한 것도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원예원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교육이라는 걸 무료로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이랑 그 인재원의 거리는 10분이에요. 그래서 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 국가장이라고 하면은 노후준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후준비 프로그램도 그쪽과 연계해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창 실랜드인데요. 순창 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창시와 그리고 서울시 고령화 노동 연구원에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노후 준비법이 바뀌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노후 준비가 이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랜드 같은 경우도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번째는 교육훈련 조직의 위상입니다. 지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차관급이고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고공단 가급입니다. 그래서 조직 위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그리고 인력 지원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차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서 어쨌든 그 교육훈련을 하는 그 대상자들의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인풋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풋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 가장 그 위에 있는 리더이겠죠. 그래서 이 리더의 역할이나 지위를 조금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발굴하신 지방 국가장급 교육의 4가지 정점 영역에 대한 말씀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발제 시간을 채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니 약간 방심하셨는지 마지막에는 아주 하이 스피드로 이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정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임재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7, 8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소중한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시는 그 행안부와 행정학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하신 김민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그 쟁점을 잘 논의해 주셔서 그냥 몇 가지 이제 첨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과장급 지방 공무원 역량 강화에 이제 직무별
직급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직급에 따른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직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역량의 차이점이 이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이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꼭 그 2주간의 기간의 제한을 해야 하는 이유가 꼭 없다면은 조금 기간을 유연하게 해서 국가장의 어떤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2주 이상의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강의식 프로그램이 이제 주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가장 호응도가 높은 그 학생 입장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수업은 이제 소규모 세미나나 액션 러닝과 같은 어떤 쌍방향 방식의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실증 연구에서도 많이 만족도가 높다고 드러나 있고요. 실제 이제 행정학 또는 정책학 그 사례 어떤 집들이 많이 이제 출간이 되어 있고, 또 영문으로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싼값에 사례집을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실제 이제 국과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역량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배우는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학습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이제 가정적 상황을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 닥친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사건이나 사례에서 어떻게 자신이 리드하고 어떤 그 실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러한 어떤 가정적 상황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세미나나 액션 러닝과 같은 쌍방향 수업이 이제 주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교육자 이제 국가장들을 피교육자로 바라보는 어떤 대상 중심의 교육보다는 서로 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 그 과정 설계와 교육 과정 운영 간 업무 분담을 좀 해서 공무원분들은 주로 교육 과정 운영에 주력을 하고 설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 공학 쪽 전문가가 영입이 되든지 아니면 전문가 풀을 활용한 설문이라든지 실제 교육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좀 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조금 이 수요자 중심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함으로써 좀 효율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전담 그 교수진이 4명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야도 굉장히 협소해서 실제 행정이나 정책의 분야도 다 커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이제 위탁으로 이제 주로 운영을 하는데 인근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학 대상으로 해서 전국 대학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좀 활용을 하고 숙식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또 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조금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의 어떤 자치 분권이 점차 강화가 되고 있고요. 자치경찰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지방 쪽으로 권력이 많이 위양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방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적 흐름 속에서 조금 이를 반영해서 이제 자치인재 개발 이쪽 좀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공무원의 위상과 역량에 맞게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논의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재영 교수님, 그 교육 방식에 있어서 쌍방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학교 박시진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방식이나 뭐 수요주사에 관한 문제점을 너무 잘 짚어주셔서 저는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과정이나 역량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저도 이제 그 김민영 교수님 자료를 보면서 또 이제 그 기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역량이나 교육과 과정도 또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뭐 제 개인적 견해로는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이나 공무원 역량에 있어서 이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게 역량과 이 교육과 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행정안전부 조직 구조를 보면 지방자치분권실에 뭐 지방행정정책관, 자치분권정책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이렇게 4개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조직이 수행하는 지방자치 관련 업무가 있을 것이고 이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지방 공무원들이 이 그 관리자급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어떤 업무 방식이나 이 우리 지방 정부 관리 방식에 대해서 그리는 이상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그러면 뭐 우리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 지방공무원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제 지방자치 분권 관련 정책에 필요한 내용들 이것이 역량이나 교과 과정에 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기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바랑 이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일치되면 좀 궁극적으로 좀 알찬 교육 과정을 더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얹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교수자 중심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이 좀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교수자 우리가 그 교육 훈련 아니면 뭐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교수자 중심 위주의 과정이 뭐 많이 축소되더라도 일부분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교육 과정에 입소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 사전에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나 녹화 강의를 미리 마련을 해서 선행 학습을 뭐 한 달이나 2달 동안 미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에 오셔서 교육 과정에 임하실 때는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참여 기반의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 교육 과정에 임하는 이 그 관리자 급 공무원 분들이랑 뭐 몇 차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보면은 마치 대학에 와서 그냥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흥미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선행학습을 한 다음에 각자 본인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하면서 각자 그 선행학습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교수자는 좀 조정 및 여러 가지 그 발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들이 좀 포함이 되면 흥미 유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또 지금 현재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저도 현황을 보니까 이제 발표자의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예산 문제가 또 있겠죠. 뭐 이제 사람을 또 고용하거나 채용하는데 임명하는 데 있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자가 부족하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이
민간 전문 인력, 다시 말해서 뭐 대학교에 계신 뭐 행정학과 및 기타 관련 학과 교수님들께 이 녹화 강의나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어떤 자료를 녹화를 한 다음에 교수자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자료 녹화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그것을 교육과정 이전에 선행학습의 형태로 제공을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형 교육과정이 활성화가 되면 실제 이 하향식, 그러니까 탑다운식 교육 방법의 탑다운식 교육과정 내용은 그런 비대면 강의로 일부 대체가 된다면 실제 원에 오셔서 교육을 받을 때는 참여형 교육의 비중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무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 과정을 올려서 누구나 수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무크 과정 형식으로 뭐 몇 과목이라도 아니면 몇 개의 과정 내용이라도 좀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제 견해로는 그러니까 교육을 앞으로 받을 사람들한테 교육을 앞으로 받으실 분들한테 수요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미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뭐 승진을 하시거나 해서 상당히 그 교육 받은 후에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신 분 위주로 좀 다시 말해서 오비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셔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어떤 교육은 그 받았던 교육이 나중에 복귀하시고 나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좀 뭐 인터뷰를 하시든지 해서 이미 교육 과정을 겪고 나서 올해 더 근무를 하신 분들에게 어떤 과정이 있으면 좋을지를 물어보는 과정도 좀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시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 방식 중의 하나로 요즘 그 플립드 러닝이라 그러죠. 네,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꼭지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박성민 교수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R 기능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HRD인데 그 HRD를 오늘 연구하시고 또 조사해 주신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 깊은 또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두 분의 또 심도 있는 토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분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영문명이 로고디죠, 로고디. 사실 로고디라는 게 우리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유명합니다. 우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코티, 지금 NHI로 바뀌었지만 워낙 강한 인상을 외국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로고디와 코티의 그 이니셜이 굉장히 여전히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로고디가 정확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그 로고는 아니지만 현재 로고디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토론문에서 로고디란 말을 계속 썼는데 그만큼 국가장급 오늘 주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크사이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또 우리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많은 성과와 또 외부 확산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는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제 요즘 시대 가장 좀 난해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ESG. ESG라는 단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이게 너무나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마지막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맥락을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세 가지 조어인데 사실 아까 김민영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서비스 러닝과 관련해서는 이 ESG 플랫폼, 거버넌스의 세 가지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렇죠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이 서비스 러닝에 담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사실 죽은 교육이 가장 싫은 교육입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느껴진 어떤 그 죽은 공기 또 비활동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타파하고 혁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서비스 러닝이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확실히 활용해야 됐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ESG 플랫폼 거버넌스라는 그 주제들을 지역 기반형으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교육 콘텐츠에 담아내는 의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실험의 장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는 혁신도시 전주 군산 그쪽 부분에서 굉장히 실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또 몇 년 전까지 자주 갔었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 기반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장점들을 이런 새로운 조와 함께 현실적으로 또 굉장히 혁신적으로 한번 만들어내는 작업이 한번 로고디에서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이제 방금 박세진 교수님이 잘 말씀을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캠퍼스에서 삼성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옴니 러닝하고 이제 워크플레이스 러닝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색채가 저희가 말하는 플립드 러닝과도 유사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진화되고 좀 더 기술 집약적인 그런 러닝 방식인데 36페이지의 그 내용을 제가 토론문에 좀 넣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민간 기업에서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5, 6년 됐죠. 5, 6년 전부터 벌써 사용했던 이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든지 인포멀 러닝에 대한 러닝 방식을 조금 더 우리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 공무원 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HRD의 어떤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집약,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수용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요청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결국 관건은 HRD 평가입니다. 저희가 많이 매몰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HRD 평가에 있어서 너무나 서머티브한 부분, 결과적 평가에 너무 매몰되는 나머지 형성적인 관점에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결과들을, 성과들을, 효과를 너무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RD라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히 KPI 설계가 중요하고요. 각 지표별 또 지수별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성적, 정량적, 형성적, 그다음에 결과적 KPI 지표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토론문에 넣었습니다만 그런 설계에 대한 이슈들을 이제부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37페이지 말씀드린 연구개발센터의 위상 강화 부분, 아까 김민영 교수님께서도 일반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강력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관점에서도 우리 로고디 내에서의 연구개발센터 위성을 좀 더 강화하거나 혹은 재설계하거나 혹은 신설하거나 이런 개발, 연구 개발, 교육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략이라는 부분인데 너무나 뻔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트래티직 HRD의 조합을 과연 실현하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로고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문에 말씀드린 대로 X축과 Y축이 있다면 예측성의 Y축, 그 다음에 전략성과 연계성의 X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SHRD 조합을 우리 로고디에서 만약 활용을 하고 실현을 시켜 주신다면 로고디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 증가의 어떤 그 욕심과 비전은 결코 멀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제가 37부터 9까지 작년에 연구했던 우리 NHI의 우리 HRD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 로고디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감히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이 부분 중에서 정말 로고디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더 주시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봐주시면서 취사 선택하셔서 우리만의 아이디어로 조금 승화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토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발제 못지않은 토론문을 작성해 주셨고요. 또 살아있는 강의실을 만들기 위한 스트래티직 HRD에 대한 제언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희영 교수님 토론자분들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교수님의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박성민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전략, 저희가 가져가야 될 목표, 비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교육 훈련이나 그리고 성과에 관련한 KPI,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디가 가고 싶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 그리고 사회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행정안전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어서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인사역량 제고를 위한 2022년 지방인사혁신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